작년 8월 달에도 블랙 먼데이가 나왔었죠.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급락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밑에 빠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였는데 오늘 보니까 15%예요. 그게 하루만 10%씩 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된 상황이고, 관세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벤센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50개국의 국가에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 미국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랜만에가 아니고 이번에는 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그때 출연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저희가 고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저희 직원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항상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 또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매우 안 좋았죠. 코스피가 2,300 선까지가 갔던 거고, 사실 제 주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항상 좀 걱정되는 거는 시장에서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좀 무서워요.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게 코스피 PBR 0.8배, 0.8배가 2,400 초반대, 2,300 초반대인데 그걸 최근에 깼습니다. 깼었던 의미 자체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여긴 지지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발 관세, 아마 주말 사이에 최근에 다 보셨을 겁니다. 관세를 아마 한 2주 전까지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협상용이라든지 이런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부과를 하는 바람에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상황이고요. 국내 주식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특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지금 2-3일 동안에 거의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코로나 때 급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 오늘 홍콩은 12%가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거의 10%가 빠졌고요. 우리 5% 빠졌으니까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선 선방한 거긴 합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탄핵 결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홍콩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 입장에 봤을 땐 빠진 건 빠진 거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8배라는 지지대 자체가 한 번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 나스닥이 6% 넘게 빠졌고요. 그것을 오롯이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은 거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중소형종 정도도 같이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잘 버텼던 우리 국내 시장이 탄핵이라든지 정치 리스크를 벗어나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를 한 번에 맞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핵심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세 협의를 할지, 그리고 지금 유럽이랑도 지금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영업자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럴 때 내가 다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든지 혹은 종목 스위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거의 저희는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이 일부 있다면, 물론 현금이 없는 계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개별 종목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할지는 일단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현금만 있다면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협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실적으로 부과가 우리나라는 25%, 중국도 30% 이상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부과가 된 건데, 사실 그전에 우리가 좀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랑 상호 관세를 같이 부과를 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 라니깐 이게 품목별로 관세도 철강은 정해졌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런 것을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니깐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은 그때가 무역 분쟁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데자뷰가 우리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 더 컸던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씩 계속 빠지는 그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 초까지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트렌드는 AI인데 지금 AI라는 트렌드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거 넘어가는 중이죠. 그러면 AI가 뭐 그록3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챗GPT로 우리가 뭐 쥐브리 버전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 통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위기는 한꺼번에 오거든요. 한꺼번에 오고 무섭게 옵니다. 무섭게 오고 이것들을 빠질 때 지금 종목이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최근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 낙하했거든요. 작년 8월 달에도 엔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 때문에 작년 8월 달에도 블랙 먼데이가 나왔었죠.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해결만 되면은. 근데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밑에 빠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제 보니까 -5% 였는데 오늘 보니까 15% 예요. 그게 하루면 10%씩 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된 상황이고 관세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조금 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베센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50개국의 국가에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 미국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람은 미국이 너무 강한 스탠스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너무 세지 않는가. 막상 외신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게 관세가 강화가 되면은 생필품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무조건 세져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스태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강대강으로 가고 중국도 맞불로 붙어버리고 또 그런데 유럽에서 보복 관세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까지 나와버리면 더 크게 1기 때는 중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2기 때는 더 강한 글로벌 무역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주식용어로 프라이싱이라 그럽니다. 가격이 가격화되고 있는 거죠. 빠지고 있는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현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맞긴 맞습니다. 빨리 해결은 되긴 돼야 됩니다. 관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과거에 반추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과 유사한가요? 일단 과거에 2018년도 그때 1기 때는 그때는 6개월 정도 계속 이런 여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그것이 막상 물가가 높아지지 않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때 지금은 경기 자체가 매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그랬다고 주식시장에서 꼭 똑같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확실한 거는 각 국가별로 조금 헤비 무드가 가야 되는 거죠. 중국과의 틱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은 대화로 이루어져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특징상 그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내일 트럼프의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정책 리스크의 경우는 항상 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또 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포 탐욕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제가 최근 자료 봤는데 4예요. 그러니까는 greed, 탐욕은 100, 그리고 fear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extreme fear, 여기는 extreme greed가 되는데 여기와 있어요. 4. 근데 최근에 30, 40 이러다가 4입니다. 근데 2가요. 코로나 때예요. 그러면은 금융위기라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치 자체는. 그러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더 2가 되고 1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말로 공포입니다, 공포. 글로벌 증시 자체는. 오늘 빠진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공포에서 항상 용기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건 다 하실 거고.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하고요. 저도 뭐 현장에 통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당장 내일 오를까?' 이거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근데 항상
한 달 후라든지 2달 후에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정말로 공포스러울 때가 저점이었던 건 맞아요. 제가 항상 저점을 콕 찍을 수는 없습니다.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 더 빠지거나 혹은 그 찍기 전에 미리 올라 버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로 하는 게 맞다. 좀 약간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긴 있지만 항상 그게 맞긴 맞고요. 앞으로 추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스무스하게 좀 해빙 모드로 가야 되는 게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바로 협의랑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을 건 주고 받을 건 해야 될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라도 단초가 되는 순간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또 그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제가 지금처럼 빠지고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보입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과 시진핑이랑 통화를 할 수가 있다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랑 누가 온다고 했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만 있더라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뉴스 플로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뉴스 플로우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증시가 막상 그 뉴스를 보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지 않겠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고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깔딱고개라 얘기를 하는데 거의 온 것 같긴 합니다. 며칠 안쪽으로 1-2주 안쪽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어려운 기간을 같이 잘 버티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는 용기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라는 부분은 내가 단순하게 현금이 이만큼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계좌 내에서 현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마 지난번 출연해서 내 현금 얘기 진짜 강조시켜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많이 있으면 지금 쪼끔씩은 내가 '아 이 정도면 저점 부분이 임박해 왔다.' 하는데 주식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합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어떤 걸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2 차전이 이미 빠져 있는데 여기를 바꾼다.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지 2 차 먼저 올지 이거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기민하게 행동을 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매매 플레이를 내 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은 내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건강한 계좌를 가지고 지키는 게 일단 급선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주식시장에선 이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결과가 어쨌든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제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은 이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에 있을 때는 소위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합니다, 매매를. 좀 이게 충분히 되게 큰 게 작년에도 금투세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표현이 뭐냐면 소위 시장에서는 큰손들이 존재를 합니다. 큰손은 좋은 주식이 올라갈 때 더 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샀을 때 수익 난 경험이 많이 있으신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투자자들을 큰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 금투세는 세금 문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 자산이 세금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투세 해 가지고 내 세금 내야 될 컨디션 간다? 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 시장이 약간은 슬로우해져요. 근데 이번 건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는 분에 따라 잘 됐든 되지 않았든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관세 리스크가 나와 버리니까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좀 당황스럽고 패닉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시장 안정화되면은 다시 중소형주 단위라든지 개별주 단위 움직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많이 여쭤보실 텐데 이거죠. 지금 어찌 됐든 기존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추후 대선 앞서서 정책에 대한 부분 예를 일자리라든지 혹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회자가 될 거고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이 지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요 후보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후보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이 후보 갔다가 저 후보 갔다가 계속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대형주 단이라든지 큰 주식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요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이제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하다 보면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이게 안 움직여 버립니다 또. 그래서 양면의 칼은 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일단 추경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가 가장 주식이 세게 오르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뭔가 테마성 종목 혹은 약간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AI 관련 종목들이 정책발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조금은 다른 결로 너무 안 좋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환율이 좀 그날 당시에는 확 빠졌어요. 확 빠졌다가 또 인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항상 굉장히 좀 리스키하고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트럼프 정부라든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1,450원 언더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번 왔을 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이 롱숏 자금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긴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걸요. 그런데 지난주 공매도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5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5조 넘게 판 거는 사실 거의 코로나 때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매일 1조 5천억 7천억 이렇게 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고 4월 2일 날 관세부가 앞서고 나서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소위 마진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진콜이 뭐냐면 그들도 공매도를 하게 되고 그들도 여러 가지 파생선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마진콜은 기존에 갖고 있는 증거금보다 평가 금액이 빠지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 그런데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이 미국 주식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시아 증시도 갖고 있을 거고 어디도 유럽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일부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정말로 공교롭게 예전에 날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날짜를 정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거 너무 겹치면서 특히 반도체 쪽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공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공매도가 쌓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바로 그 쇼크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면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좀 요걸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관세가 부과가 되면 세트 업체라 그럽니다. 우리가 휴대폰 업체, 무슨 업체, 노트북 업체, 세트 업체들이 당연히 팔게 되는 확률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플 뉴스 보시면은 관세 제대로 부과되면은 3,400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폰이.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안 사죠. 막상 지금 있는 일도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수요가 많이 자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무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전에 시행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좋은 거가 지금 좋은 거지 앞으로 좋은 거를 다 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관세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근데 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제 대만이 그 미국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니까는 공매도를 한 일주일 정도 금지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일주일 됐는데 바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는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이
아예 판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바뀌었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같은 직원들 혹은 전문가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압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올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이 예상은 하지 못했고요.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 기초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거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부러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 제껴 버리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 상반기 일단 지금 4월 초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먼저는 살아남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남은 다음에 계좌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다음에 종목이 보여요.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더라도 투자자분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주 사세요. LNG 사세요. 누가 어떻게 답보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LNG 좋고 미국에서 밀어주고요. 엔터 관세 무풍지대 좋고요. 섹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분은 지금 내가 이만큼의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주도주를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안정화될 때쯤에 내가 더 살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혹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여기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를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이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높이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좋은 거를 팔으면 이미 30-40% 40-50%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깨져 있는 건데 막상 시장 안정화되면은 소위 이것을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안 좋고 파는 분들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안정화되면 그 올라오는 폭이 정말로 많아요. 밑에서 40-50% 30-40%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스위칭하는 거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올라올 거 올라오고 올라오다 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이게 안정을 확인하고 바꾸는 게 맞지 여기서 내가 정말로 나이스한 선택을 하려고 그게 정말로 저도 해 보고 싶었거든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19년 해 봤거든요. 19년 해 봤는데 이럴 때는 조금 기다리는 게 항상 맞았다는 부분 조금 비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어쨌든 가격이 싸진 부분은 맞으니까는. 그러면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여기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올라온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포예요, 공포. 지금 누구도 주식 지금 사자라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근데 오늘 좀 오다가 2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런 시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안 들어가요. 죄다가 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깐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섹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지금 조선주가 좋다. 방산주가 좋다. 엔터주가 좋다. LNG가 좋다. 뭐 어디 많이 빠진 2 차전이 좋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정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놓고 들어가는 기회다.'라는 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수 관련한 거는 좀 많이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지수 관련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쪼끔씩이라도 물론 여기서 2,000이 깨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좀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2,300대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가 좀 의견을 꺾은 거가 나왔어요. 여태가 0.8배 수준이 2,400 초반대인데 2,250 까지로 하단을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도 이미 2,300 떨어졌으니까는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거죠, 하단부를.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화가 나요. 참고로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점이 890 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모 증권사에서 500 포인트 나오고 끝났습니다, 하락이. 500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게 2,000 포인트에서 빠진 겁니다, 한 방에. 2,000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 갔다 1,600 갔다 다시 800 으로 간 거 890 간 건데 그때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도 결국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근데 500포인트까지 낮춰서 끝난 겁니다. 결국은 500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890에서 끝나서 올라오긴 한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오바마 정부에서 아마 돈을 푸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걸 제가 10몇 년 전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글로벌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각자 블록화가 되고 있고 보호무역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니까 그때랑은 또 다른 거죠. 항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호가 뜨거나 지표가 나오면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항상 그런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서는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빠진 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올려서 강력하게 양봉이 솟을 때, 지수로 치면은 100포인트 정도의 양봉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이게 거의 이상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포인트 양봉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단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합의라든지 뭐 유럽에서의 뭐 정상과의 만남이라 여러 것들이 나와야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바로미터는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하는 거는 재정 적자 축소잖아요. 재정 축소는 상당히 금리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신용물 국채도 빠지고 있고요. 빠진 상황이라서 금리 레벨은 꼭 잘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